저는 강릉에서 왔습니다. 강릉에서 글 짓고 밥 짓고 있는 배민재라고 합니다. 얼터네티브 살롱이라는 조그만 예약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가게는 심야식당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심야식당 왜 그 일본 드라마 보시면 들어와가지고 뭐 이거 돼요? 그러면 막 즉석에서 해주고 정해진 메뉴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드라마 심야식당도 그렇고 저희 가게도 그렇고 기본 메뉴는 한 가지 있어요. 일본 드라마에서는 돈지로 정식이라고 된장국 정식 같은 것을 하고, 저희는 토종쌀밥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요거 농장하고 인연을 맺은 게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작년 여름 정도?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동안 한 30 정도 넘게 쌀을 받아서 밥을 지어보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글도 쓰고 뉴스레터나 SNS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네. 글 짓고 밥 짓는 배민재고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밥 짓는 요리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원래 저는 한국 술, 저는 한주라고 부르고 전통주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전통주, 한주 관련된 일을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썼고, 제가 서울에서부터 전문점도 운영을 하고, 어디 뭐 대회 같은 데 이제 심사도 하고, 어디 여러 군데 기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술과 관련해서 제가 쓴 테이스팅 노트가 800개가 넘고요. 그게 이제 제 블로그라든지 브런치라든지 이런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종 쌀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을 짓고, 그것도 제가 테이스팅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스팅 노트를 한 14~15개 정도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뉴스레터 구독자들한테 제일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시간차를 두고 다른 SNS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포탈의 파워블로거이기도 하고 SNS를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토종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크고 빠른 것 같아요. 800여 개 술에 대해서 테이스팅 노트를 올렸다고 했는데, 지금 저거보다도 불과 14개, 5개 정도? 아마 공개된 거는 지금 10개 조금 넘는데, 그런 토종 쌀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오고, 협업 제안이 오고,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토종 쌀 브랜드 마케터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 쌀이라는 게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 그런 장점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쌀값이 굉장히 비싸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사 지으시면서 쌀 파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람이 이제 쌀을 소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건 역시 밥입니다. 밥으로 소비되는 게 절반이 넘고, 술, 떡, 다른 가공식품 이런 거 다 합쳐도 밥 한 가지보다 적습니다. 제가 토종쌀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가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격, 또 하나는 이게 맛이냐. 저는 가격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제가 일부러 조금 재수없게 됩니다. 가격 물어보시는 분도 어차피 안 살 분이니까 난 얘기 안 하겠다고 하고 얘기 딱 끊어요. 어차피 이거 이제 보통 우리 되게 좋다라는 쌀보다도 2배, 3배 그 이상 비싼 쌀인데, 가격이 제일 먼저 관심인 분들은 사실 이게 소비자가 아닐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좀 재수 없게 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맛있어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건 되게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비싸면 당연히 맛이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저도 그 농부님, 우고 농부님 처음 뵀을 때 여쭤봤던 게,
그 두 가지였어요. 저도 가격을 먼저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였고, 근데 사실 제가 들은 대답은 그냥 특별히 맛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토종이니까 우리 것이니까 사랑해달라라든가 우리가 막 환경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해달라. 네, 저는 사실 그런 거는 기부를 해달라는 느낌이지 상품을 사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쌀을 받아서 요리사니까 밥을 지어서 먹어봤습니다. 보면 밥이 맛있더라고요. 밥이 진짜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서울에도 가고 어디 가고 막 밥솥 싸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밥을 하는 행사를 하는데 반응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맛있는 쌀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나라는 전기밥솥을 사용하세요. 대충 이렇게 쌀 대충 한 저번 헹궈가지고 백미 취사 누르고 20분 기다리면 나오는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커피 원두를 하나만 게이샤 이런 엄청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사셔서 가정용 커피 내리는 기계에 그냥 넣으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온도에 미안하겠죠.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충 비슷비슷한 그런 밥맛이 납니다. 커피 맛이 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도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면 보통 아주 싼 것도 막 500만 원 이상, 조금 좀 열심히 하는 데는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이상 기계도 써요. 왜냐하면 그 기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커피 맛의 특성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백미 취사 딱 누르고 나서 20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보통의 밥솥은. 저는 기계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 현실에서는 전기밥솥을 버리시고, 가장 좀 쉬운 게 압력솥 아니면 돌솥 이런 것을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이라고 밥을 지어보면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 특징에 맞는 밥짓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개인의 취향 문제도 있겠죠. 저는 저 개인의 취향은 극단적으로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해가지고 행사 때도 제가 좀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어쨌든 먹는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멜론만 먹는 건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다 그럴 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식당 고를 때 밥을 고르진 않죠. 반찬을 골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저도 맛집 파워블로그를 10몇 년째 하면서 제가 여러분 여기는 밥이 맛있으니까 꼭 가보세요라고 추천할 집이 그리고 한 세 손가락에도 꼽을까 말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식문화의 어떤 현실이고 좀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거든요. 맛있는 빵집이 있으면, 지방 도시 살다 보면 맛있는 빵집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맛있는 빵집이 있으면 저는 주문진 사는데 강릉 시내까지 막 20km 차를 달려서 오전 중에 줄 서가지고 빵 사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밥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바꾸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토종쌀이 앞으로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되고 소비가 되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콘텐츠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이 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콘텐츠가 너무 없어요. 우리 우보 농부님이 이렇게 텍 같은 데 표기해주는 거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 들은 거 이렇게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사람들이 다 저랑 비슷해요. 우보 농부님한테서 얘기 듣고 언론이라든지 다른 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얘기를 받았은 게 제가 보기에는 파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윤성희 소장님 같은 경우 블로그 제가 보고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줄 만한
분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터넷에도 거의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뉴스레터는 뭐 이렇게 쓰여집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저 사진은 지금 옥포농장 사진첩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거고, 그, 별을 소개를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벽을 지어보니까 어떻더라. 제가 이제, 완전뱅이 쌀은 제가 보기 삼광쌀하고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진하고, 이제 밑에 밥 지은 거는 제가 직접 밥 지어가지고 사진 올리고, 맛이 어떻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열심히 찾아가지고 또, 없는 정보라도 조금 뭐 나온 게 있으면 또 그런 얘기 덧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 지금 대량종 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도 그냥 밥 먹으면 잘 구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밥 소믈리에 이런 직업도 있지만 그분들도 품종, 블라인드 테이스트랑 잘 구별 못하세요. 이제 밥 짓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종의 방향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모든 쌀은 어느 지역에서 개량을 하든지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다른 일을 해봤자 다양성이라는 게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쌀은 예전부터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었고, 뭐 아쉽게 450종밖에 안 남아있지만, 사실 450종이라는 것도 지금 현대사회에서 세계 어디를 봐도 이 정도 다양한 그 주곡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니까 인구도 엄청나게 급하게 줄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선진국은 안 겪어본 문제를 빨리 겪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농업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없는 나라죠, 사실은. 그래서 그 경쟁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있어서 토종 분자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 면에서 앞서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토종 쌀입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그 토종 쌀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토종 쌀 농사를 짓는데 나는 내가 그냥 자급자족하고 뭐 약간 뭐 동네에서 이렇게 나눠 먹고 이거보다 나는 그래도 좀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다라는 갑자기 숫자가 확 줄어드는데 아마 이제 판매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일 거예요. 토종쌀은 제가 이제 저기 어디 가서 행사할 때 토종쌀 소개할 때 그 제 소개 저 자신의 소개 다음으로 하는 첫 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는 다들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토종쌀은 아까도 이제 우리 사회에 보신 분이 설명해 주셨지만, 화학 비료와 농약을 못 받는 쌀이기 때문에 사실 도태가 된 겁니다. 농민들 스스로가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더 많은 생산량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곡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한 100년 동안 농업의 방향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더 싸게 더 많이 생산을 할 이유가 있는가? 쌀이 남아돈다고 하고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도 싸게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나 개별 농부 입장에서 저는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2024년 올해는 그 방향을 바꾸면서 쌀이 싸고 많은 것이 장점이 아니고 희귀하고 다양한 개성이 있는 것들을 바뀐다고 하고 그 귀함을 인정받는 한 해가 올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탁월한 밥맛은 제 행사 얘기네요. 어디 가도 탁월한 밥맛을 걸고 행사를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이제 뭐 다다음 주에는 또 제가 살고 있는 강릉에서도 하고 이런 행사를 계속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해보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밥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 저는 우리 지금 한식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막 반찬들을 막 먹고 밥은 맨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살찐다고 또 그 밥 다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공깃밥 뭐 3명이 앉아서 뭐 2개만 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밥만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술도 드시고 다른 뭐 음식도 드시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밥맛에 대해서 평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외식업을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먹다가 너무 배불러서 내가 이 밥을 다 못 먹겠는데 남은 밥을 싸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남은 밥을 싸가시는 손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 쌀이 맛있고 쌀의 특성을 잘 살리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지었을 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번 그 설에 제작을 했던 선물 세트예요. 선물 세트도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선물 세트는 이렇게 우리 쌀 5가지 하고 저거는 이제 우리 바깥에도 걸려있는 저걸 제가 좀 얻어와가지고 벼이삭을 가지고 행운에 벼이삭 코사지를 만들었어요. 저희 행사 때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달고 뭐 집에다가 이렇게 오브제로 놔두셔도 되고 간단한 아티스트 픽스하고 제가 밥 잘 짓는 법 밥 잘 짓는 법 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게 요점이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밥 잘 짓는 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쌀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밥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사실 몇 페이지짜리인데 지금 뭐 이렇게 관계상 이렇게 했지만 그런 걸 다 써서 넣어드립니다. 그렇게 밥을 지어 드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를 따라해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쌀의 특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밥이라는 게 되게 맛있는 음식이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막걸리에서 나오는 토종쌀 막걸리죠. 제 행사를 할 때 술은 아직까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정판이라서 더 이상 술이 안 나와가지고 뭘 써야 되나 내가 직접 술을 담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토종쌀은 우리 지금 농업과 우리 사회에 하나의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따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을 엄청나게 과도하게 생산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관행농으로 대부분 재배하기 때문에 엄청난 농약과 비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도는 쌀을 소매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우리가 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농부 개개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쌀값은 그냥 안 지나서나 제자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청년농부 이렇게 뉴스에 나는데 그거 진짜 뉴스에 날만한 얘기거든요. 청년농부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밥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앞에 문제는 별 관심이 없다고 치더라도 맛있는 밥이 줄어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 토종쌀이 토종쌀뿐만이 아니고 토종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던 토종쌀이 지금 100년 만에 우리가 지금 돌아왔고,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명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는 특정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후천개혁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그런 얘기인가 보다라는. 이전까지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것들이 다시 귀함을 받는 사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쌀의 미래는 이 통계를 보시면 쌀의 생산량은 뭐 기술이 좋아지고 풍년 자연 조건이 좋고 그러면 막 들쑥날쑥하지만 어쨌든 쭉 하향되는 추세죠. 재배 면적을 보면 그 추세가 훨씬 더 뚜렷합니다. 그리고 쌀 소비량도 저희 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쌀의 그 소비량 정점은 사실 88년도에 찍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2023년까지도 계속 이 숫자는 줄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이제 느려져서 이제는 바닥 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토종쌀 생산량은 뭐 정확한 집계가 없어 모르겠지만 아마 10,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작년 우리나라 쌀이 350만 톤이었는데 350톤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외국에서는 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1년에 100kg 정도의 분모를 소비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쌀 많이 생산하는 소비하는 나라들은 이게 줄어가지고 우리나라도 한 30kg 정도는 밀 소비하고 나머지가 뭐 한 또 10몇 kg 이렇게 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도 평균적으로 밀을 한 70kg, 80kg 소비하고 쌀을 한 10kg 정도 소비를 하고 이 추세가 점점 원만하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문화가 교류를 하고 이민도 활성화가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 쌀 시장은 외국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토종쌀 같은 거는 천상 고급 쌀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쌀들도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비싼 쌀입니다. 일본 쌀하고 한국 쌀이 제일 비쌉니다. 근데 저도 외국 쌀을 해봤지만 굳이 한국 쌀을 사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 비슷한데 일본 쌀이 상태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고급 쌀 시장에 이제 킨메마이라는 이 쌀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쌀이에요. 키로당 한 15만 원 정도 하는 쌀이고 이 쌀은 근데 특이하게도 뭐 품종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쌀을 골랐고 잘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포장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죠. 저런 것도 다 가격이 포함됩니다만. 근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쌀이 어디일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뭐 한국이나 중국 쌀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뭐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이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면 한국 쌀과 중국 쌀은 10등 안에 없어요. 2등은 인도 쌀이고 인도 쌀이 10등 안에 한 절반쯤 들어갑니다. 인도도 부자들은 되게 비싼 고급 쌀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스페인 쌀도 있고 미국 쌀도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10등 안에 들어가는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성에 대해서 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런 고급 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사실은 세계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 사진에 나온 로마네 공띠 세계에서 한때는 제일 비싼 술을 생산하던 포도원인데 저기는 5,500평입니다. 저기 가보면 투어도 안 하고 시음도 안 해요. 그리고 1년에 5,500평에서 딱 6,000병 정도 포도 생산합니다. 한 평에 한 병 정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병에 수천만 원을 받으니까 매출이 100억대 어떨 때 1,000억대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능적으로 양을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걸 독려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쌀을 만들어주시고 양을 늘리지 않으시고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종쌀이 여러분이 뭐 2배로 생산해서 가격이 반으로 줄어도 시장에서는 아직 제일 비싼 쌀입니다. 어차피 시장이 없습니다. 가격도 비싸서. 이 전 페이지를 다시 좀 가주세요. 네. 그래서 좋은 쌀이라는 거에 대한 사실 기준 자체도 지금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한주 한식 모임이라고 제가 운영하는 데인데 여기 그래도 회원이 한 10,000명 정도 있는 곳이고 토종쌀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좀 많은 정보들을 올리고 포스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논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그런 콘텐츠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성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콘텐츠를 가지고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뉴스레터 이렇게
저걸 스캔하시면 카메라 대고 스캔하시면 그 구독 페이지가 나오니까 저기로 스캔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제 명함 여기 있습니다. 이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뭐 문자든 메일이든 주셔도 됩니다. 제가 올해 토종쌀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마도 올 여름쯤 되면 쌀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마저 갖고 있는데, 저한테 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인사드리겠지만, 농부님들 쌀 판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늘 가기 전에 와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따로 찾아뵙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